사실 오늘 평론가님 편한 마음 오셨는데요. 네네. 후반부에 저희가 네. 심오한 질문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떤 거에 관한? 네. 주로 이제 인공지능과 네. 인간의 미래에 대한 질문이죠. 예. 물론 저도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우려는 자세로 제가 왔고요. 그 답변 내용 중에는 제대로 되신 그런 전문가들이 보기엔 이상한 얘기도 많을 텐데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정도로 저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네, 너무 각 잡고 반박하는 댓글은 네. 좀 지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몰라요. 네. 자, 이번엔 진지한 질문 갑니다. 정답을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미국에서 인간이 글을 쓰고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렸어요. 만화가 나왔는데 그 저작물 전체의 저작권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를 또 예술로 인정을 해주려고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도가 구체적으로 개입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창작 도구로 활용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냥 원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붓을 사용하거나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거나 연필을 사용해서 우리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행위랑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르진 않잖아요. 지금 현대에서의 예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예술을 실제적으로 어떤 기술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 보다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잖아요. 네. 많은 미술 작가들이 본인이 직접 제작 안 하잖아요. 조수시키기도 하고 그렇죠. 공학자도 불러오고 막 이러잖아요. AI를 활용해서 어떤 작품을 어떤 사람이 부분적으로 개입해서 만든다면 당연히 예술 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다음 단계가 문제지. 평론가님은 예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미학에서 아주 네. 큰 명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이제 듀샹이라는 사람이 네. 변기 때다가 자기 네. 이름 써가지고 전시해서 그게 예술로 봐야 되냐, 뭐 그런 옛날에 유명한 논란도 있었고. 논란이라기보다는 듀샹의 그 파운틴이라는 작품은 네. 그러니까 예술에서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에 현대 미술사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로 19세기까지의 미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어떤 개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디에 구현할 것인가라는 대상이 먼저 정해져야 돼요. 예를 들면 캔버스에 그리겠다라고 하면 회화가 되는 것이고, 네. 돌을 깎아서 만들겠다라면 조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켈란젤로 같은 화가가 무슨 뭐 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예를 들면 피에타를 조각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제 예술품으로 인정받는 그런 오랜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현대 예술에서는 이런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로 보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표현해야 되는 개념이 있으면 그게 변기이든 캔버스이든 다른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한다면 예술에서의 어떤 자기가 구현하고자 하는 의도, 창작력, 그 생각 자체가 중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창작력이 중요하니까 옛날에는 대생을 잘해가지고 얼마나 잘 그려내느냐가 중요하지만 이제는 그걸 누구한가한테 시켜도 예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 예술이 많은 사람들한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저항감을 갖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완전히 바뀌어진 느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네, 듀샹의 경우는 사실은 현대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지금 AI에 관련된 이런 예술이 되느냐의 답변도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챗GPT가 창의성이 좀 없는 답변들을 많이 내놓았는데, 자, 그렇다면 창의성은 뭐라고 생각을 해? 이것도 뭐 좋은 답변이죠. AI가 창의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이 창의성이라는 게 사실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재조합하고 융합하는 것도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완벽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무언가, 한 번도 인류가 보지 못했던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현대에서의 창의성은 상대적으로 네. 배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혹은 맥락 속에 두는 능력, 이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하는 쪽인데요. 어떤 영화에서 어떤 혁신적인 영화들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영화가 혁신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제해야 될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유의미한 답변을 선별해서 내놓는단 말이죠. 그것을 또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창의성의 의도가 있을까라는 점은 잘 모르겠지만 의도. AI의 창의성이 있겠죠. 결과적인 창의성은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AI를 우리가 이제 예술의 도구로 활용해서 만들어내는 것들, 저작권이나 아니면 창의성이 있는 거냐 예술이냐를 놓고 굉장히 갑론을박이 있는 단계지만 그 다음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저는 결국은 예술로 인정될 것 같거든요. 제 느낌으로는 이 예술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면 예술의 개념이라는 것도 선언적으로 누가 이게 예술이야 라고 규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무엇이 예술이냐를 규정하는 그 어떤 외연 자체도
시대가 흘러오면서 점점 바뀌어온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확장하는 방식으로 예술이 됐다고.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예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지금은 예술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범위 자체가 그렇고 네. 또 예술이 굉장히 민주화되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핸드폰에 다 카메라가 있잖아요. 네. 누구나 다 사진 작가란 말이에요. 다만 사진 작가로서 프로 사진 작가냐의 문제는 있죠. 내가 사진을 아무나 이렇게 휴대폰으로 사진 찍는다고 해서 그것을 팔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직업적으로 영위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장면을 찍고 이것을 사진 작품이다라고 말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모든 사람이 사진 예술을 작가로서 향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예를 들면 19세기 한 중반쯤이라고 생각해보고 후반이라고 생각해보면 사진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극소수란 말이에요. 사진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자재가 워낙 비싸고 보통 사람들은 접근성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죠. 기술적으로도 셔터를 조작하는 부분이 어렵다든지 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은 누구나 다 카메라를 들고 다니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 찍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찍은 작품을 누가 공들여서 찍는 사진작가 찍는 작품하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술이고 이것은 예술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당연히 말할 수 없죠. 다 예술이죠. 다만 훌륭한 예술이냐의 문제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무엇이 예술이냐 무엇이 예술이 아니냐 AI가 집어넣으면 예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그게 어떤 예술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다룰 수 있는가 얼마나 창의적인가라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문제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점점점 미래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향유라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창작보다. 창작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누구나 다 창작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요즘에는 뭐 텍스트 치면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요즘에는 영상도 만들어준대요. 아니 AI가 영화 만들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런 영화 있죠 실제로. 배우를 활용하지 않고 컴퓨터 캐릭터를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금 당장은 굉장히 조악한 수준이 되고 혹은 예술적으로 구현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2시간짜리 장르 영화 어떤 것들을 적당한 정도의 재미를 가진 영화는 만들 거란 말이에요. 대중영화들. 네. 근데 그때 중요해지는 것은 창작이 아니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어떤 AI들이 만들거나 인간이 만든 평범한 예술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런 영화를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즐기느냐. 네. 어떻게 생각하면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창작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는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 창작과 향유의 관계에서 창작이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줄지 않을까? 그리고 향유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예술적인 감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각광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인공지능이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근데 뭐 지금도 다방면으로 활용되고 있죠. 뭐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포스트 프로덕션. 이렇게 되면 감독은 좀 더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측면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영화를 투자하는 단계에서 시나리오를 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이 영화를 만들지 안 만들지 결정하기도 하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영화를 판단하게 되는 좀 풍토가 펴지게 되면 뭐 폐해는 없을까요? 글쎄요. 기본적으로 AI의 예측이라는 것이 데이터에 기반해서 예측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성공한다, 실패한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것이 A, B, C, D의 요소가 있는 그런 영화를 요소별로 분석을 한 다음에 각각의 네. A, B, C, D를 반영한 영화가 기존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를 가지고 그것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은데 네. 네, 사실은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인간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는 영화사들이 많아요. 아, 한국에서 그렇죠. 대기업들이 많이 그렇게 네. 했고요. 투자 심사 시뮬레이션 돌리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영화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서 씬에 대한 반응으로 환원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한 영화가 씬이 모두 100씬이 있다고 치면 네. 각각 씬마다 점수를 매기게 해요. 그 회사 직원들한테. 그럼 직원들이 보고 예를 들면 29씬은 웃기다. 여기는 10점. 그 다음은 어디는 몇 점.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서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반응이 있는 29씬은 빼고 재밌다고 한 100씬은 넣고. 근데 그런 방법이 옳지 않고 흥행만 생각해도 그다지 효용이 없다라는 것이 지난 한 20여 년 한국 영화 흥행 성적이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어떤 예술의 성패, 그 작품성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흥행조차도 그 안에 있는 작은 서로 다른 요소로 나누어서 예측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술은 항상 부분보다 큰 전체를 다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AI가 그것을 예측할 때는 전체를 부분으로 환원해서 다룬단 말이에요. 제 생각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AI가 그렇게 해서 어떤 제작을 투자할지 아닐지를 부분적으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보고 어떤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단기간 안에
어떤 AI가 그런 것을 직접 결정해서 만들어지는 영화라면 저는 영화 예술에 굉장히 심각한 비관적인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AI가 만든 영화는 AI들이 볼 것 같아요. 네. 기술이 아주 발달해서 AI가 거의 전적으로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영화가 있고 인간이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영화가 있다고 쳐보고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어느 게 AI가 만든 거지 어느 게 인간이 만들었는지를 판별 못할 정도로 AI 기술이 뛰어날 수 있잖아요. 언젠가는. 그랬을 때 그것은 창작력이 있는 영화로 봐야 되는가의 문제 혹은 그것도 정확하게 나는 인간이 만든 영화처럼 저런 그런 방식의 똑같은 태도를 평론을 해야 되는가의 문제가 있잖아요. 저는 인간이 만드는 방식과 똑같이 평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인공지능의 개념 애초에 시작했을 때 우리가 앨런 튜링 얘기하잖아요. 인공지능 역사에서 항상 제일 처음 얘기하는 건 앨런 튜링이잖아요. 네. 튜링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기계가 생각한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얘기하는데 기계가 생각한다는 거에서 튜링이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알 정도로. 기계가 생각하는지 인간이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없는 어떤 순간이 올 수 있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기계가 있어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B가 어떤 대답을 내놓았을 때 인간이 보았을 때 이 대답을 기계가 하는지 인간이 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기계가 정교하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계는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주의적인 판단인 거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봤을 때 내가 지금 문 뒤에서 누군가가 나랑 대답하고 있는 것을 타이핑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기계가 타이핑을 했는지 인간이 타이핑했는지 내가 구분 못한다고 쳐봐요. 그럼 기계가 생각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제 앨런 튜링의 이야기예요. 기계가 생각하느냐에 대한 어떤 답변인데 약간 그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와서 지금 그 얘기를 한다면 아니 AI가 아무리 만들고 인간의 창의성이 거의 안 들어간 어떤 영화가 나왔다고 치더라도 내가 보면서 그것을 사후적으로 실제로 바깥에서 정보를 얻지 않고 영화만 봤을 때 그게 인간이 만든 건지 AI가 만든 건지 제가 모른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넌센스네요. 예. 그러면 저는 그것은 예술품으로 대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구분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AI의 알고리즘에 의한 어떤 가장 복잡한 그런 산물로서 영화 2시간짜리가 나오면 저는 인간이 만든 것하고 똑같이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른다면. 챗GPT한테 물어볼까요? 그냥 좀 쉽게 물어보겠습니다. 영화를 만들 수 있어? 제가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요. 영화 좀 쉽게 순화해서 네.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너도 영화를 만들 수 있어? 라는 답변을 충분히 발달된 단계에서 물으면 당연히 만들 수 있다고 말할 것 같아요. 요즘 핫한 챗GPT로 광고를 만들어 볼게요. 병품 혜택에 몰빵하기 위해 광고는 싸게 만들기로 했묘. 광고가 담아야 할 내용을 입력해보죠. 개면연 새 출발 이벤트를 알리고 SK 브로드밴드 장점 어필하고 농담 넣어 재미있게 해줘. 결과물을 볼까요? 개면연에 놓치면 안 되는 최고의 시발 이벤트. 토끼보다 빠른 인터넷과 토끼 번식량처럼 신작이 들어가는 BTV를 신규 가입하고 상품권 45만 원과 4천만 원 상당의 경품까지 받아갔어요. 이상하지만 광고 끝.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의 권리는 누구한테 있어? 저작권이 있다는 얘기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지만 모든 권리는 그 뒷면에 책임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기계가 자기가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라는 문제하고도 저는 비슷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조건을 인공지능에게 구동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사람의 창의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판별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금은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어떤 단계가 되면 애초에 이것을 일일이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아도 다양한 어떤 것들을 인공지능이 인간의 그 작품 하나하나마다의 의도를 개입시키지 않아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작권은 어디 있는가라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인공지능이 주체적으로? 네. 어쨌건 저는 저작권이라는 개념도 지금하고 다를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개념이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개념들이 바뀌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야 내 그림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 그림은 다른 조수를 시켜도 내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현대의 수많은 설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어쨌건 저작권의 개념의 외연이 넓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AI가 미래 영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일자리의 형태를 바꾸겠죠. 그렇죠. 네. 당연히 어떤 부분들은 대체하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 뭐 AI가 코딩도 한다면서요. 아, 코딩을 제일 잘한대요. 그렇게 딴다면 우리가 더 이상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학원에서 혹은 대학에서 혹은 어떤 시점에서 코딩을 배울 필요가 없겠죠. 대신에 AI가 코딩을 만드는 방식을 우리가 같이 협업을 하거나 관리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활동하겠죠. 상대적으로 일자리 숫자 자체는 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뭔가가 생기기도 하겠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일자리의 개수는 줄지 않을까? 챗GPT가 아무래도 글 쓰는 직업들을 가장 빠르게 대체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 평론가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평론가님만의 감시관이나 다양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평론을 깊게 하는 것은 평론가님만 영역이겠지만 뭐 자료를 수집한다거나 오류를 정정한다거나 당연히 영화 평론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예. 다만 훌륭한 영화 평론가가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기계가 생각한다는 것은 약간 확률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숫자죠, 결국. 가장 그 상황에서 그럴 법한 것들을 기존의 데이터에 대한 학습의 결과로 도출해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본다면 어떤 미지의 새로운 작품이 나왔을 때 그 영화에 대한 정보와 과거의 영화평론의 방식과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영화평을 쓸 수 있을까? 당연히 쓸 수 있겠죠. 다만 훌륭한 영화평인가에 관한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러고 보니 아까 창작보다 향유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향유하는 과정에서의 평론가 역할도 더 확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만만치 않은 질문. 그러니까 항상 평론가의 자리가 없어진다는 쪽으로 질문을 받고 제가 항상 답변을 드려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직업적으로 영화 평론가라는 직업은 점점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도 사실은 영화 평론가가 직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직업이라는 건 그걸로 생계가 가능해야 직업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영화평을 쓴다라는 것과 나는 영화 평론가로 살아간다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후반부는 사회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완전히 없어질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폭이 더 줄어들 것 같고요. 그렇지만 영화 평론가가 수행하는 방식의 어떤 사고방식, 향유 방식, 감상 방식이라는 것은 좀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창작을 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창작의 의미는 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작에서의 기술이 점점점 덜 중요해진다면 더더욱더 그 생각이 중요해질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랬을 때 결국 예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다움을 확대하기 위한 방식인 거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 쾌를 증진시키는 거든 무엇이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우리의 인간다움을 창작에서도 볼 수 있지만 향유에서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사실 영화 평론도 창작이에요. 평작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2차적인 창작 같은 거라서 향유를 한 것으로 가지고 나서 그것을 변형시켜서 또 다른 뭔가를 내놓는 그런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직업 자체가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까? 미래에 대해서 약간 비관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행위 자체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확대가 된다고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과학기술이 옛날부터 발전해 오면서 네. 예를 들어서 농경사회 때보다 지금이 더 일자리의 종류가 훨씬 많잖아요. 근데 먼 미래에는 AI가 수많은 일자리를 다 대체하면서 막 음모론 같은 거 보면 99%의 일을 AI가 다 하고 그 AI 위에 있는 이제 사업가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AI 밑에서 제가 무슨 미래학자도 아니고 기껏해야 책 여러 권 읽은 정도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할 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기계 AI가 판단하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과거가 어땠는지를 보는 거죠. 데이터를 학습할 때 과거를 학습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인 즉슨 과거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패턴대로 미래가 갈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런 예측이 가능한 건데 그게 아니라 현재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특이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말하면 과거에도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오는 인류의 긴 역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그래프로 따질 때 오목에 해당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어떤 AI든 무엇이든 어떤 기술의 특정한 지점 때문에 볼록에 해당하는 지점을 살고 있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과거를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어쨌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하셨던 그런 생각에는 저는 동의가 잘 안 되죠. 우리가 어떤 거대한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산업이든 예술이든 전반을 바꾸는 기술이 나오면 기술에 저항하는 어떤 움직임, 심리가 다 반드시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 굉장히 고도로 발달된 그때까지의 기술로 쉽게 얘기하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혹은 거기서 선취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정상에 선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때까지의 산업이든 예술이든 발달되어 왔을 때 그거 만들어지는 어떤 고정관념이 생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술이든 산업이든 항상 뭔가 새로운 게 추가적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영화 역사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영화를 찍을 때 이미지가 중요했지 사운드는 안 중요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운드를 담아낼 수가 없는 무성 영화 시대가 있었으니까. 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다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넘어가게 영화. 되면 찰리 채플린처럼 그렇게 위대한 예술가조차도 유성 영화는 예술성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시대적인 미래를 볼 수 없는 해안이 없었다든지 아니면 네. 그때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던 권력을 놓기가 싫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렇게 영화의 예술을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그 무성 영화에서 터키로 넘어가는 기술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술이 있어요. 3D도 있게 되고 흑백에서 컬러로 넘어가는 단계도 있고 시네마스코프처럼 화면이 길어지기도 하고 뭐 등등등 수많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항상 저항하는 어떤 생각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새로운 기술을 다 습득해서 형태를 바꾸는 방식으로 영화가 발전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나와서 영화를 대체할 것인가, 우리 일자리 잃을 것인가. 물론 우리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개개인의 삶에 너무 큰 영향을 주니까 중요한 문제죠. 실존적인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은 여태까지 영화가 항상 그랬던 거거든요. 계속 기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자기 형태를 바꾸는 영화의 존재론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단계가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AI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은 사실 다른 차원의 문제죠. 우리가 예를 들면 무슨 스카이넷처럼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 AI가 인류를 공격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영화 예술에 관해서를 어떤 사회적인 일자리 문제 같은 걸 차치하고 예술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변화에 적응하면 되는 거군요. 선셋대로에 나오는 주인공처럼만 되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기술 종속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AI를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 제작비가 절감될 수도 있고 창의력이 어떤 그 벽에 부딪혔을 때 돌파구를 얻어낼 수도 있고 도움 봐서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히 영화 AI가 들어와서 영화 예술계에 있을 일자리가 줄어든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건 너무 거대한 변화에서 좁은 걸 생각한다는 거죠. 단 하나 말씀드릴 것은 개개인의 삶에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고요. 어쨌건 영화 예술에 관해서 말하면 저는 그렇게 부관적으로만 보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미래의 AI가 더 고도로 발달해서 상대적으로 영역을 넘나드는 게 더 수월해진다면 네. 혹시 영화 평론가 이외에 다른 거에도 도전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되면 음악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작곡도 한번. 예, 굳이 화성학이나 이런 걸 배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지금 작곡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어떤 도구들이 생기면 음악 쪽의 일에 종사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영화로 이야기한다면 네, 혼자서 만든 어떤 영화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제가 사실은 영화 감독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욕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영화 감독이 갖고 있는 사회성 때문이거든요. 현장을 진두지휘해야죠. 예, 현장에 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이런 것을 제가 갖고 있는 예술적인 미학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관철시키는 거를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혹은 제가 못하는 거예요. 네. 하지만 혼자 한다면? 혼자 한다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기계와 상대하는 얘기라면 뭐 할 수 있겠죠. 그쯤 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학이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영화나 이런 것들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구별된 개변이 아닐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스크린이 없는 영화가 곧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스크린이 막이 있고 거기다가 이 평면적인 막에다가 영사를 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영화라고 우리 지금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스크린이 없는 영화도 나올 거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충분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영화라고 말하는 것 자체의 외연도 달라지게 되겠고 상대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런 문학이 뭐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미래의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그 매체 간의 경계는 굉장히 희박해질 것 같고요. 문턱이 낮아질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는 누구나 다 창작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때 가면 더 중요한 기술은 제대로 느끼는 기술일 수도 있죠.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도 누구나 창작할 수도 있다는 설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파이아키아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챗GPT 인공지능한테 오늘 추천 영화를 받아오겠습니다. 네. 역시 영화평론가 자리는 설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하잖아요. 제가 할 거를. 네, 얼마나 쌈박하게 해주는지. 역시 엑스마키나 나올 줄 알았어요. 네. 또 평론가님이 좋아하시는 허 나왔고요. 네. 블레이드 러너. 네, 뭐 다들 다 높게 평가를 받는 작품들이고요. 좋은 영화들이네요. 네. 그럼 이거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BTV에 있니?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 네,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 세 개의 영화들을 모두
SK 브로드밴드 BTV에서 볼 수 볼 있니?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네. 추천해 드리려면 볼 수 있어야 야, 되잖아요. 이거 대합하면 소름이다. 네. 아, 한참 고민하죠. 제가 알기로 이러면 벌써 약간 신뢰도가 떨어져. 아, 예. 네, 너가 갖고 있는 45만 테라바이트의 다 정보 볼 수 속에 있어. 라고 그건 해봐. 없구나. 그럼 뭐라고 하니?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 좋습니다. 네, 사회성 역시 아, 챗 GPT가 추천한 세 편의 영화는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 B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콘텐츠로 AI가 만든 영화 베스트 10을 하는 그날까지 파이어! 키야.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